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의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고들 한다. 거짓말이다. 어머니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어머니의 냉정함이다. 사랑의 잿더미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죽음 같은 고요함. 그 속에는 오직 차갑고 정확한 계산만이 남을 뿐이다. 내 자식들은 나를 낳고 쓸모없어진 자산 정도로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팔면 목돈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차지하고 늙은 어미는 폐기 처분하기로. 계획은 아주 우아했다. 편도 크루즈 여행 티켓, 가짜 치매 진단서, 그리고 악어의 눈물로 가득한 마지막 저녁 식사. 그들은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한 마리를 보내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몰랐다. 내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팔리지도 않은 내 아파트 값으로 새 차를 고르는 동안 나는 그들을 위한 나만의 작별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의 안락하고 행복했던 작은 세상을 불타버린 황무지로 만들어줄 선물. 그들은 내게 편도 티켓을 사줬다고 생각했다. 순진하긴 그 티켓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배신 위에 세워진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은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다. 정의는 차갑게 식혀서 나오는 법이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저녁 식사에는 내 특제 갈비찜과 잡채가 올랐다. 아들 녀석의 아내인 지혜가 지난 10년간 그토록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졸랐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사위인 상훈이 사온 샴페인이 남편과 나의 결혼식 때 장만했던 크리스탈 잔에서 반짝였다. 모든 것이 엽서 속 그림처럼 완벽했다. 행복한 가족이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휴가를 배웅하는 모습. 내 아들 민준과 딸 소연은 상석에 앉아 건배사를 외쳤다. 그들은 내가 이 크루즈 여행을 얼마나 누릴 자격이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3주 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울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 감정에 북받쳐 말할 때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허함. 한겨울 난방이 끊긴 집처럼 차갑고 쨍한 공허함. 살다 보면 가장 거창한 감사의 말은 가장 추악한 행동을 감추고 싶을 때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나는 잔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설렘 때문인 척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의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 목에 걸린 응어리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삼켰다. 나는 평생 이런 응어리를 삼키며 살았다. 민준이의 사업빚을 갚기 위해 경기도에 있던 전원주택을 팔았을 때도 삼켰고, 소연이와 남편이 제주도로 휴가를 간 동안 어린 손녀를 돌보면서도 삼켰다. 며느리 지혜에게 내 가치관이 낡았다는 핀잔을 들을 때도 삼켰다. 이 응어리는 내 평생의 동반자였다. 언제나처럼 어설픈 농담으로 포장된 첫 번째 공격을 가한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며느리 지혜였다. 어머니, 그녀는 샴페인을 따르며 노래하듯 말했다. 크루즈에서는 칵테일 조심해서 드세요. 아시잖아요.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선장이랑 헛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그녀는 연극처럼 깔깔거렸다. 식탁에는 정중하지만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다. 나는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로 활짝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지혜야. 아직은 정신이 멀쩡하단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결정타는 조금 뒤에 터져나왔다. 내가 새벽 5시부터 구운 메인 요리, 오리구이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을 때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내 딸, 내 사랑하는 소연이가 남편에게 하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속삭임이 들렸다. 당신
엄마한테 휴대폰 얘기했어? 그녀가 물었다. 제일 중요한 건 첫날의 바다의 실수로 빠뜨리게 하는 거야. 연락이 안 될수록 나중에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어딘가에서 실종됐다고 증명하기 쉬워지니까. 신경과 의사가 그러는데 가족과의 연락 두절이 중요한 증상이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이 흔들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꽉 붙잡았다. 숨이 막혔다. 그렇다면 그 병원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나를 제거하고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 편도 티켓. 나는 크루즈 여행은 당연히 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경우는 예외였나 보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허리를 폈다.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워진 오리구이 접시를 들었다. 그날 저녁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가짜인 포옹만 기억난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뺨 키스, 그리고 현관문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 나는 혼자 남았다.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나는 현관의 커다란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결혼식 날 내 모습을 비춰보았던 바로 그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을 한지친 늙은 여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말라버렸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서러움의 무게에 짓눌려 굽어있던 어깨가 펴졌다. 눈빛은 단호하고 초점이 뚜렷해졌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용서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박순자가 없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내 시선이 현관 옆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 위에는 크루즈 회사의 화려한 안내 책자와 티켓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아침 내가 챙겨온 작고 볼품없는 금속 열쇠가 있었다. 은행 금고 열쇠. 나의 진짜 티켓.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그들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내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아파트의 정적은 숨막혔지만 그것은 치유의 정적이었다. 길고 지독한 병을 앓고 난 뒤에 찾아오는 평온과도 같았다. 나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남편과 결혼 1주년에 함께 샀던 바로 그 의자였다. 삐걱거리고 낡았지만 한없이 포근한 의자. 이 의자에서 나는 먼저 민준이를, 그 다음엔 소연이를 품에 안고 수천 시간을 보냈다. 이 의자에서 나는 아이들의 첫 양말을 뜨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의자에서 나는 내 모성애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묻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묻는 것은 어떨까?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와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과거의 장면들을 친절하게도 눈앞에 펼쳐 보였다. 25나 나는 대학원 박사과정 자퇴서를 손에 들고 서 있다. 내지도 교수님이셨던 백발의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신다. 박 선생, 자네는 미래가 촉망한데 논문도 거의 다 완성됐지 않나.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교수님. 이제 그 아이가 제 최고의 논문입니다. 나는 전문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 경제학자의 길을 포기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40나. 내 예쁜 딸 소연이가 결혼을 한다. 웨딩드레스, 결혼식,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리고 1년 뒤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 정말 조금만. 나는 밤을 새워 고민했고 아침이 되자 전담포로가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루비 반지를 맡겼다. 어머니를 기억할 유일한 물건이었다. 소연이에게 돈을 건네주자 딸은 내 손을 흘끗 보았다. 엄마, 반지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 나는 반지가 망가져서 수리 맡겼다고 얼버무렸다. 딸은 금세 그 일을 잊었다. 5년 뒤 그들은 그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지만 집들이에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젊은 사람들끼리 노는 파티라 엄마는 지루하실 거예요. 라고 했다. 나는 그것도 삼켰다. 이건 아주 최근의 기억이다. 불과 3년 전. 내 남편 김동철 씨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그는 지쳤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 그가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마음은 바닥 없는 우물 같아. 나는 평생 그걸 존경해왔어. 하지만 저 애들은 맑은 물을 마시러 오는 게 아니야. 그 우물에 또 뭘 던져 넣을 수 있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지. 나는 그때 남편이 과장한다고,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남편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걸 기억해. 그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아이들은 더 자주 찾아왔다. 내가 아니라 내 우물로. 민준이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돈이 급하게 필요했고, 소연이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새 차를 사야 했다. 나는 내 계획, 온천 여행,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돌봤다. 나는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렸다. 무료 베이비시터, 무이자 은행, 가족 행사 때마다 불려가는 전속 요리사. 나는 모든 것을 내주었다. 시간, 건강,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의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 저 빛나는 상자들 중 하나에서 내 아이들은 지금쯤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낡고 쓸모없는 어머니를 제거했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그들은 내가 허락한 것만 가져갔을 뿐이다.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따로 아껴두었다. 바로 나의 지성,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기억.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차가운 깨달음은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낡은 집에 습기가 스며들듯 서서히 다가온다. 처음에는 벽지에 희미하게 번진 얼룩을 무시하고, 그 다음엔 키키한 냄새를 느끼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에야 비로소 기초가 이미 썩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집, 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느리고 거역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벽지의 첫 얼룩을 발견한 것은 반년쯤 전이었다. 늘 바쁜 사업가인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내 공과금 고지서에 이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인감증명서 떼서 위임장 만들어 둘게요. 내가 고지서를 작성하는 동안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가 대신 다 납부해 드릴게요. 은행까지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편하시게. 나는 그때 산책 삼아 은행 가는 게 좋다고 둘러대며 거절했다. 그의 말투, 너무나 기름지고 지나치게 다정했던 그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내 편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편의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지. 그 다음은 딸 소연이었다. 드물게 집에 들렀던 어느 날, 그녀는 옛날 사진들을 뒤적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엄마, 유언장은 써두셨어요? 서류는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해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그녀의 질문은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녀는 정리를 걱정해서 물은 게 아니었다. 가장 큰 상인 강남의 내 30평대 아파트가 확실하게 자신들의 것이 될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조에 불과했다. 진짜 붕괴는 3주 전에 일어났다. 그날은 내 인생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 동네 병원에 처방전을 받으러 갔다. 그날은 유난히 붐볐고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진료실을 나와 출구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복도 저편, 신경과 214호,
최인성 교수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내 딸 소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최인성 교수는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노년층의 인지장애, 치매, 알츠하이머병이었다.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한 달은 좋게 기다려야 했다. 42살의 지극히 건강한 내 딸이 그의 진료실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와 소연이에게 두꺼운 파란색 파일을 건넸다. 소연이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파일이 잠시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잘못 볼 수가 없었다. 스티커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환자 차트, 박순자. 내 이름, 내 성,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피가 관자놀이에서 쿵쿵거려 귀가 먹먹해졌다. 소연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파일을 큰 가방에 쑤셔넣고는 거의 뛰다시피 다른 출구로 향했다. 나는 기둥 뒤에 그대로 서서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하얗게 질린 손으로 기둥을 붙들고 있었다. 정보 폭탄이 머릿속에서 터져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그들은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모으고 기반을 닦고 있었다. 유명한 신경과 의사와의 상담, 가짜 진료 기록,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끈질긴 제안. 그리고 마침내 이 크루즈 여행은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은 것이었다. 완벽한 덫. 늙은 어머니를 여행 보낸 뒤 돌아오지 않거나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어 조용히 상속권을 행사하려는 속셈.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자동인형처럼 걸었고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위험 신호가 제자리를 찾았다.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았던 고통은 왠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수정처럼 차가운 명료함이 찾아왔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즉시 제거해야 할 종양을 발견한 외과 의사의 명료함. 딸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파일에 대한 기억은 나 자신과 그들에 대한 연민을 죽여버린 기점이 되었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몇 년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마침내 저편에서 쉰 듯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 여보세요. 최인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동철 씨 아내 박순자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박순자 여사님, 뜻밖이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려진다고 한다. 비명이나 눈물 속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 오존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고 마음속엔 잿더미만 남았을 때 찾아오는 그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함 속에서 최인성 교수와의 통화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더니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연민의 죽음이었다. 그들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변명하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연민. 나는 항상 그들이 나의 살과 피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평방미터와 은행 계좌, 즉 부동산 자산일 뿐이었다. 내 사랑은 그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위해 견뎌야 하는 귀찮은 부담이었다. 내 건강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상속받는 시점을 늦추는 성가신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내게 아기를 품은 게 아니었다. 아니, 훨씬 더 간단했다. 그들은 나의 부재를 바랐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법적으로 깔끔한 부재를.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니 용서해야지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그 자리를 다른 목소리가 대신했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경제학자였던 내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닮은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게 숫자와 사실의 언어로 말했다. 박순자 씨, 당신은 평생 훌륭한 투자자였어. 교육에, 부동산에, 주식에 투자했지. 하지만 당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자식들은 손실을 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유일한 투자자인 금융 피라미드 사기였음이 드러났어. 나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감사인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나의 투자 내역이다. 20년의 세월, 팔아버린 부동산, 세 채 전원주택, 차고, 작은 빌라에 방 한 칸, 모든 금붙이, 모든 저축. 결과물은 어떤가? 수익은 가짜 걱정, 편도 티켓, 그리고 치매 전문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딸의 손에 들린 내 이름이 적힌 파란색 파일. 대차대조가 맞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이기를 그만두었다. 나는 채권자가 되었다. 이자까지 쳐서 빚을 받으러 온 가차없고 무자비한 채권자. 분노도 격분도 없었다. 오직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맑은 결심만이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가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고르고 등은 꼿꼿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 계획이 아니라 자산 건전화 계획. 첫 번째 항목. 부동산, 아파트. 그들이 싸우던 주된 상품. 이것은 신속하고 조용하며 흔적 없이 게임에서 제외해야 했다. 두 번째 항목. 금융. 아직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저축. 이것들은 모래 속으로 스며든 물처럼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 세 번째 항목. 알리바이. 나의 출발, 나의 실종. 모든 것이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보여야 했다. 그들은 내 손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쥐어주었다. 나는 내 역할을 끝까지 연기하기만 하면 되었다. 네 번째 항목. 가장 중요한 안전.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로부터 진정으로 사라져야 했다. 물밑으로 가라앉아 그들이 술을 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는 이 목록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익숙한 고통과 슬픔 대신 새롭고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통제감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욕망과 요구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댐을 쌓고 강줄기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새로 빚어냈다. 모성이라는 부드럽고 유연한 점토로부터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인성 교수는 대학 근처의 낡은 교수 아파트에 살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으로 가득했고 낡은 종이와 좋은 담배, 진한 차 냄새가 났다. 그는 내 죽은 남편과 동갑이었고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내가 전화했을 때 그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오세요, 박 여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딸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파일에 대해, 편도 크루즈 여행에 대해, 나의 결정에 대해. 나는 주식 시황을 읽는 것처럼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말없이 듣기만 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가는 손톱을 가진 그의 손가락이 낡은 고풍스러운 상자 뚜껑을 두드렸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오랫동안 거리를 내다보았다. 김서방은 항상 당신이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지. 그가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 친구는 말했어. 순자 씨가 제때 이빨을 보이지 않으면 저 녀석들이 순자 씨를 잡아먹을 걸세. 그 친구가 옳았던 것 같군. 모든 면에서 옳았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최 교수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그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계획은 완벽해야 합니다. 당신 것을 되찾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벌주고 싶습니까? 저는 정의를 원해요, 교수님.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정의는 때때로 처벌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는 내 작전의 두뇌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늙은 경제학 교수가 아니었다. 90년대에 지금의 대기업과 은행을 소유한 많은 이들에게 컨설팅을 해주었던 뛰어난 실무자였다. 그는 모든 허점과 숨겨진 암초를 알고 있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숨어 있다는 조용한 연못과 같은 사람이었다. 내 아파트의 구매자를 찾아준 것도 바로 그였다. 의심을 살 만한 개인 구매자가 아니었다. 구매자는 동유럽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룩셈부르크의 한 사모 투자 펀드였다. 실소유주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얼굴 없고 불투명한 구조.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가격은 최대한의 속도를 위해 시세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었다. 속도와 침묵.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최 교수가 말했다. 그날은 내가 떠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3일 전이었다.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최 교수와 나는 법무사 사무실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가장 격식 있는 자리에만 입었던 옷이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었다. 정의의 축제. 피곤한 눈을 한 뚱뚱한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내 지난 인생 전체를 지워버릴 두꺼운 서류 뭉치. 매매 계약서. 남은 모든 자금을 최 교수가 관리하는 익명의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증여 계약서.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 금융소득을 관리할 최인성 교수 명의의 포괄 위임장. 나는 펜을 들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눈물이 아니라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세월은 가르쳐준다. 나는 각 장마다 서명했다. 필체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40년을 살고 내 아이들이 자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하는 서명도 다른 서명들과 마찬가지로 또렷했다. 나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병든 기억을 절단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법무사는 서류를 가지고 도장을 찍으러 나갔다. 최 교수와 나 둘만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박 여사님,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이것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입가에 희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는 길은 낭떠러지예요, 교수님. 저는 오직 앞으로만 갈 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최 교수의 낡은 별장이었다.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강원도 산골의 한 마을. 높고 튼튼한 담장과 수백 년 된 소나무에 둘러싸인 작지만 견고한 목조주택. 이곳은 조용했고 소립과 젖은 흙냄새가 났다.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최 교수는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직후 밤에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 크루즈 여행은 이틀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흔적을 지웠다. 집 전화를 끊고 모든 공과금을 한 달치 미리 냈고 이웃에게 화분에 물을 주라고 열쇠를 맡겼다.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내 출항 당일 저녁, 우리는 최 교수와 함께 유리로 된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향긋한 허브티를 끓였고 나는 간단한 사과 파이를 구웠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한 안전을 느꼈다. 바로 이곳, 이 고요함 속에서 최 교수는 우리 계획의 금융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다. 나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계획은 내게 고등 수학과도 같았다. 자, 박 여사님, 잘 들으세요. 그가 냅킨에 도표를 그리며 시작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아파트 매매 대금이 여사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정확히 9시 5분. 제가 여사님의 위임장으로 전액을 증권 계좌로 이체합니다. 거기서는 단 1분도 머물지 않아요. 절반은 무기명 국채 매입에 사용됩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안정자금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스위스 거래소를 통해 3가지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할 겁니다. 어떤 것인지는 묻지 마세요. 제 영업 비밀이니까. 지갑키는 바로 여기에 보관될 겁니다. 그는 항상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를 두드렸다. 실물 저장 장치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건 없어요. 당신 자식들이 세계 최고의 해커를 고용해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이 돈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발해버린 거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흥미진진한 탐정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단지 주인공이 나일 뿐이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그 애들이 저를 찾으려 할 텐데요. 물론 찾겠죠. 최 교수가 씩 웃었다. 하지만 바로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일주일, 어쩌면 2주 정도 공황 상태인 척하며 크루즈 회사에 전화를 걸겠죠. 그러다 아파트가 팔린 걸 알게 되면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이 집에 있을 겁니다. 덫이 닫힐 때 옆에서 보고 싶어요. 치즈가 사라진 걸 발견한 쥐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싶어요. 최 교수는 나를 오랫동안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위험합니다, 박 여사님.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제 계획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 계획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을 똑똑히 보는 겁니다.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성대하게 건네준 크루즈 티켓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려한 광택지, 금박 장식, 미끼였다. 그들은 내가 이미 그들의 배에서 내려 나만의 항로를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를 편도 여행길에 보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늙고 지친 졸과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단한수로 그들의 모든 기물을 쓸어버린 여왕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티켓을 집어들어 벽난로의 불길에 가져갔다. 종이가 검게 오그라들며 타올랐다. 잠시 제 위로 금색 글자가 드러났다. 잊지 못할 여행.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것이 될 터였다. 특히 내 아이들에게는 첫 주는 고요함을 만끽했다. 소나무 숲을 오래 산책했고, 지난 30년간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고,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잤다. 아이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길을 잃을 시간을 준 것이다. 최 교수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전화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돈은 성공적으로 인출되어 세계 금융의 바닷속으로 녹아들었다. 나의 요새는 지어졌고 해자는 파였으며 다리는 올라갔다. 나는 공격을 기다렸다. 공격은 최 교수의 예상대로 내 출항 후 정확히 8일 만에 시작되었다. 민중과 소연은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도자기 찻잔에 담긴 향긋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옷을 차려입고 비탄에 빠졌지만 책임감 있는 자식들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다. 아시겠지만 민준이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중후한 중개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좀 별나셨는데 최근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좋지 않은 진단을 내렸고요.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소연이는 비극적인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며 맞장구를 쳤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좋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아파트를 팔아야 해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최 교수에게서 받은 그 파란색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중개인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는 거대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물건에 저당권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순자님, 강남구 청담동 5번지 42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준이 미래의 수익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초조하게 확인했다. 중개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민준과 소연을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무슨 착오요? 소연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중개인은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더 이상 두 분 소유가 아닙니다. 2주 전에 매각되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 소연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자식들인데 저희 허락 없이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그들에게 모니터를 돌려보였다. 여기 등본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사모투자펀드 유럽인베스트. 거래는 깨끗하고 모든 절차에 따라 등기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파산은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교통사고와 같았다. 그들이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거리로 뛰쳐나온다. 소연이가 민준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휘젓는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말했잖아. 강제로라도 위임장을 받아냈어야 했다고. 네가 다 망쳤어. 민준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무어라 대답하려 하지만 입술이 떨린다. 그들은 미친 듯이 내 번호를 누른다. 계속해서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이 문장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업, 그의 화려한 삶, 그의 지위. 이 모든 것은 내 아파트 매매 대금이라는 미래의 돈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제 그의 발밑에는 심연이 펼쳐졌다. 전화기는 격분한 여동생과 걱정스러운 채권자들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또 다른 전화를 끊고 책상 위로 휴대폰을 던졌다. 휴대폰이 즉시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민주는 분노에 차 수화기를 잡았다. 자신의 모든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그가 소리쳤다. 수화기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분하고 고르며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목소리였다. 안녕, 아들. 부동산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구나. 수화기 저편에 무겁고 쨍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민준이 물가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상상되었다. 창백하고 얼룩덜룩하며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리는 모습. 나는 기다렸다.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엄마, 그가 마침내 쥐어짰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 맞아요? 어디 계세요? 저희는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연극은 계속되었다. 초라하고 설득력 없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런 연극은 필요 없다, 민준아.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발음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고 어쩌면 너무 침착했다.
너와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꾸나. 내 예전 부동산의 새로운 상태에 대해 알게 된 것 같구나. 그 말은 채찍질처럼 작용했다. 걱정하는 아들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정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파트 판도는 어디 있어요? 그걸 팔 권리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 유산이란 말이에요. 첫째, 민준아, 유산은 사람이 죽은 뒤에 받는 거란다. 보다시피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있지. 둘째, 그건 내 아파트였고 나는 내 재산을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을 뿐이야. 나는 그저 낡고 수익성 없는 부실 자산 하나를 정리했을 뿐이란다. 자산이라고요? 그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우리 집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다. 내가 얼음장 같은 침착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경험상 매우 위험하고 독성이 강한 자산이었지. 나 같은 현명한 투자자라면 진작에 처분했을 거다. 나는 수화기 저편에서 어떤 소란을 들었고 곧이어 소연이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그녀가 수화기에 대고 울부짖었다. 정신 차리세요. 지혜 씨가 민준 오빠랑 이혼한대요. 아파트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상훈 씨는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고요. 저희 그 돈으로 상훈 씨 사업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심장도 없으세요? 바로 그거였다. 감정 조종. 그들의 마지막 카드. 예전 같았으면 즉시 통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녀와 함께 울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안에는 두근거리는 신경 덩어리가 아니라 차갑고 매끄러운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소연아, 나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말했다. 너의 계산은 너의 사업적 리스크일 뿐이야. 너는 신뢰할 수 없는 자금원에 투자했구나. 투자가 실패한 거지.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란다. 자산을 다각화했어야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그들둘은 충격에 빠져 침묵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어머니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부드럽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여자에 익숙했지만 마주한 것은 감정 없는 금융 분석가였다.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괴물이야. 민준이 씩씩거렸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동의했다. 너희들의 어머니는 너희가 가짜 치매 진단서를 손에 쥐어주고 편도 크루즈 여행을 보낸 그날 죽었다. 너희가 직접 죽인 거야. 그리고 나는 단지 그녀의 재산 관리인일 뿐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산을 처리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엄마잖아요. 소연이 내 감정에 호소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소리쳤다. 나는 잠시 멈추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있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역할은 내 인생에서 끝났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효기간이 다 됐지. 이제 둘 다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연락할 테니.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나는 내 새로운 집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소나무가 살랑거렸다. 가슴속은 평온했다. 100km 떨어진 저편에서는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내 세계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질서가 잡혔다.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전화기는 조용했다. 이 침묵은 기만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작은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일상을 꾸렸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낮에는 많이 읽었으며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을 정리하며 보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재고조사를
그들은 토요일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내가 베란다에서 차 한 잔과 책을 들고 앉아 있을 때 비포장도로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차는 내 집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철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차에서 그들, 민준과 소연이 내렸다. 그들은 끔찍해 보였다. 민준은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비싼 재킷이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헐렁했다. 소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퉁퉁 붓고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그들은 파산한 두 귀족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대문을 열고 길을 따라 천천히 나에게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마 소리, 비난, 히스테리 등 모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평온함, 나의 부동자세는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들은 현관계단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먼저 무너진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길 위의 먼지 속으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가 외쳤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절망의 외침이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바보였어요. 저희가 모든 걸 깨달았어요. 눈이 멀었고 배은망덕한 짐승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손을 잡아 입을 맞추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소연은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이것은 잘 연습된 연극이었다. 비극의 마지막 막, 회개하는 자식들. 나는 내 발치에 기어다니는 아들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통쾌함도, 연민도, 오직 곤충의 행동을 관찰하는 곤충학자의 차가운 호기심뿐이었다. 저희가 다 갚을게요, 엄마. 그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제 차도 팔고 지혜씨 보석도 다 팔 거예요. 저희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할게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만큼 평생 용돈 드릴게요. 제발 용서만 해주세요. 저희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는 오랫동안 더듬거리며 말과 눈물에 목이 메어 말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밤잠을 설쳤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에 대해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든 거짓말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가 지쳐서 말을 멈췄을 때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마지막 절박한 희망을 담아 나를 쳐다보며 바로 그 문장을 내뱉었다. 그의 판결이 된 문장. 엄마, 제가 다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돈 중에 아주 일부라도 저희가 급한 빚부터 막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을게요. 맹세해요. 바로 그거였다. 조종자의 폭로, 빙고. 그는 나를 안타까워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빚을 안타까워한 것이었다. 그의 눈물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채권자들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아직 나를 그와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가장 가느다란 실이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 둘은 움찔했다. 그래, 내가 조용하지만 그들이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너희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 좀 있단다. 민준의 얼굴에 탐욕스럽고 조급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내가 지금 그에게 통장이나 새로운 금고 열쇠를 건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현관에서 기다렸다. 나는 벽난로로 다가갔다. 그 선반 위에는 낡은 조각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평생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해왔다. 민준의 처다기 신발, 소연의 머리카락 한 줌, 남편과 나의 결혼사진, 편지들, 나의 가족 기록 보관소. 나는 상자를 들고 다시 베란다로 나와 민준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금이나 돈다발을 기대하며 어색하고 서둘러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생기 없는 회색재만 들어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재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너희 어린 시절 사진과 내 추억들을 태운 재다. 내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어제 내가 태웠지. 이게 너희의 유일한 유산이다. 이제 내 땅에서 나가거라.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털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손에서 놓지 못한 상자 속 재와 같은 색이었다. 소연은 말없는 동물적인 공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검은 차에 올라탔고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현관에 홀로 남아 시원한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다. 승리감도 증오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68년간 입고 있던 무겁고 축축한 외투를 벗어던진 듯한 거대하고 완전한 안도감만을 느꼈다. 그 후 진짜 침묵이 찾아왔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늦가을이 왔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아침이면 풀밭에 서리가 내렸다. 내 삶은 평온하고 규칙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나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최 교수가 전장에서의 보고서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전화는 어느 추운 11월 저녁에 걸려왔다. 나는 담요를 두르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불 속에서 장작이 타닥거렸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수화기 속 최 교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재무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듣고 있어요, 교수님. 나는 불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중군부터 시작하죠. 그가 시작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유망한 스타트업은 모래성이었습니다. 세 군데 은행에서 당신의 아파트 매매라는 구두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채권자들이 담보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차와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의 아내 지혜 씨는 당신을 만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여자더군요.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민중군은 이제 파산자일 뿐만 아니라 곧 이혼남이 되어 이전 사업 파트너의 비좁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도미노 효과. 첫 번째 조각이 쓰러져 다음 조각을 무너뜨렸다. 소연이는요? 나도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물었다. 소연 양의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여성적인 색채가 좀 있습니다. 최 교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남편 상훈군 역시 당신의 유산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 유입이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자 그는 간단히 짐을 싸서 행방을 감췄습니다. 소연 양에게 작별 편지와 모든 공동 부채를 남겨두고요. 은행에서는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 연체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집은 넘어갈 겁니다. 돈을 낼 방법은 없고요. 잦은 결근과 히스테리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자신의 지위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민준이 이제는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다니는 모습. 낡은 차를 타고 친구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던 소연이 이제는 길거리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인생 동반자였던 지혜와 상우는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친 평범한 포식자에 불과했다. 내 돈과 기대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완벽한 가정들은 자금원이 마르자마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그들 서로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최 교수가 덧붙였다. 서로를 탓하면서요. 민중군은 소연양의 치매 진단서 아이디어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고 소리쳤고, 소연양은 오빠의 욕심 때문에 서두르다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고 악을 썼답니다. 그들의 형제에도 남은 게 없는 것 같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재무 분석가가 아닌 친구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박 여사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 점도요. 나는 불꽃에서 어두운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창문에는 방과 나의 평온한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은 천천히 소리 없이 땅을 하얀 수위로 덮고 있었다. 후회는 실수에 대해 하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제 평생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다. 최 교수의 별장 창문으로 보았던 첫눈은 오래전에 노가봄의 실록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 후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나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나의 요새 역할을 했던 낡은 집은 팔아서 그 돈을 최 교수에게 큰 감사와 함께 돌려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거절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다. 나의 전쟁은 끝났고 더 이상 요새는 필요 없었다. 내게는 집이 필요했다. 나는 지난 삶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햇살 가득한 남해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그 집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소금과 생선구이, 활짝 핀 목련 냄새가 났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를 샀고 남은 돈으로 평생의 꿈, 거의 잊고 지냈던 꿈을 이루었다. 낡은 건물 1층에 작은 헌책방 겸 카페를 열었다. 나는 그곳을 고요한 항구라고 이름 지었다. 내 삶은 이제 단순하지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면 그 향기가 낡은 책 냄새와 어우러졌다. 동네 주민들과 몇 안 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나는 거의 모든 손님의 이름을 알았다. 우리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아닌 책과 바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은행도, 보모도, 기능도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고요한 항구의 주인, 박순자였다. 어느 날 진열장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다가 이 여자가 거의 낯설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미간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걱정의 주름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의 주름도 펴졌다. 거울 속에는 남쪽 햇살이 반짝이는 맑은 눈을 가진 나이 들었지만 평온한 여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 후에 죄책감이나 공허함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나는 평화를 얻었다. 이것은 승리자의 통쾌함이 아니라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우체 부인 성수 씨라는 이름에 미소 띈 청년은 매일 나에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러 들렀다. 어느 날 그는 신문뿐만 아니라 진짜 종이 편지 봉투를 건넸다. 주소는 낯선 각진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는 내 손녀, 소연의 딸 아린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작년에 다른 도시의 대학에 입학한 아이였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편지를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최인성 교수님께서 이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냥 할머니께서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아요. 두 분이 너무 부끄러워요. 방학 때 할머니께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냥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어서요. 손녀 아린 올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창밖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보았다.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맑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 가족이라는 썩은 고목은 쓰러졌지만 젊고 건강한 새싹 하나가 기어코 태양을 향해 싹을 틔운 것이다. 용서는 강한 자의 몫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때로는 제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것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내 나이 거의 70이지만 난생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분이라는 것을